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고비를 맞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지 열흘 만에 다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법 리스크냐 아니면 반전이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내일 재판을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세아 기자, 1심 선고가 이제 20시간도 안 남았는데 지금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중앙지법은 휴일인데다가 차량 통제까지 이뤄져 적막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가 들어설 법원 건물 앞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질서 유지선이 미리 설치됐습니다. 법원은 내일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안전대책 마련에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문 쪽 차량 출입구는 어젯밤 8시부터 이미 폐쇄됐습니다. 방송사 중계 차량 등 사전에 허락받은 필수 업무 차량 말고는 통행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법원 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안내문도 곳곳에 붙었습니다. 기습 시위 등에 대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길도 한 개로 제한하고 출입자 보안 검색도 강화했습니다. 이 대표가 서게 될 포토라인 주변에는 경찰 지원을 받아 질서 유지선을 쳤고 내일은 대법원 보안관리대원들까지 추가 지원을 받아 법원 건물 주변 곳곳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법원 주변에선 이 대표 지지 집회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13개 단체에서 최대 7,000명이 집회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 여럿이 내일 이곳을 찾을 전망인데요.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5일 선거법 1심 선고 때도 민주당 의원 40명 정도가 법원을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있을 위증교사 1심 선고는 결국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고의로 이 거짓 증언을 지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겁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재차 녹취록 조작을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해당 녹취는 2018년 12월 이 대표와 전 성남시장 비서 김모 씨 사이에 이뤄진 전화통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은 모함받은 거라고 한 발언 때문에 선거법 재판을 받게 되자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위증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됐으면 기억도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보낸 것도 김 씨가 법정에서 답변할 정답을 건넨 거나 다름없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어떤 취지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김 씨는 자신이 위증을 했다고 인정했지만 이 대표 측은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한 대목이 여럿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30분 넘는 이 녹취의 성격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거란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살인이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이 검찰을 비판한 것일 뿐 법원을 겨냥한 건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신명 핵심인 김민석 의원은 사법살인이라는 표현을 꺼냈습니다.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살인 시도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러면서도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법살인이라는 뜻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법부의 살인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선택적 기소를 비판한 것일 뿐 법원을 겨냥해 비판한 것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율사 출신 의원들이 장시간 동안 이 대표 관련 재판에 대해 논리를 펼친 지난주와 달리 오늘 주말 간담회는 원내 대변인만 배석한 채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모두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를 굳이 자극하지 않겠다는 당내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도 오늘 SNS에 불법 추심 피해 대책에 대한 글만 올렸을 뿐 위증교사 재판 관련한 메시지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친명 조직이 내일 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점을 비판하며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내일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 확신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한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만약 이 유죄가 선고된다면 처벌 수위도 중요해집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벌금형이냐에 따라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죄일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정작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뒤 민주당에선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1년, 2년쯤 할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3년인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법원의 위증죄 양형 기준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기본 형량입니다. 여기에 가중처벌 요소가 인정되면 징역 10개월에서 3년까지로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위증교사는 그 자체로 위증죄의 가중처벌 요소인데다 사법 방해 범죄라 법원의 양형 기준상으로도 벌금형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 유죄로 선고된다고 한다면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다소 높다 할 것입니다. 전 성남시장 비서 김모 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 선거법 재판에서 증언을 했고 법원은 3개월 뒤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 씨가 내일 위증죄 유죄 선고를 받으면 위증교사는 물론이고 위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해온 이 대표가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재판부가 내일 김 씨의 위증죄에 무죄를 선고해 위증이 없었다고 결론 내리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내일 선고되는 이 위증교사 재판 같은 경우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의 검사 사칭 사건부터 알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22년 전이죠. 2002년 성남시장 선거 전에 이재명 대표가요. 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비리를 알아보겠다면서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한 사건입니다. 이 대표는 당시 검사 사칭 혐의로 구속됐고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금 보면 20년도 넘은 일이고 뭐 유죄도 확정이 됐는데 왜 지금 이 위증교사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에 했던 이 말 때문입니다. 검사 사칭죄 유죄 판결이 나고 14년이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이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한 일이 없다. PD를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다고요. 이 검찰은 당선 목적으로 한 거짓말이라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바로 이 재판에서요. 이 대표 측이 전 성남시장 비서 김 씨를 증인으로 세우는데요. 이 증인이 위증을 했는지 그리고 이걸 이 대표가 시켰는지가 내일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무슨 증언을 시켰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에서요. 이 누명을 쓴 것처럼 증언을 부탁했다라는 게 이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 측에서는 PD는 빼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만 문제를 삼자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거죠. 이 공개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요. 이 대표는 증인 김 씨와 통화하면서 내가 타깃이었다는 걸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김 씨의 증언 이후에 이 대표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기억을 못하는 내용을 이 대표의 부탁을 받아서 허위로 증언했다고 보는 겁니다. 김 씨가 증언한 내용이 정말 이 대표의 이 무죄 판결에 영향을 줬습니까?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재판에서요. 이 대표 측이 당시 1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는데요. 이 대표가 누명을 쓴 게 맞다라는 취지의 김 씨 증언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른 입장일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김 씨의 증언 판결에 영향이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결심 공판, 그러니까 최후 변론을 하면서요. 이 김 씨가 내가 원했던 이야기는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무죄는 받았지만 김 씨 증언덕도 아니고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쨌든 내일 선고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까? 네, 크게 4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무죄가 나올 수 있고요. 이 나머지는 유죄인 경우인데 벌금형까지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증교사가 유죄이면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이 징역형이 이 대표에겐 최악의 상황인데요. 이 실형이든 집행유예가 붙든 간에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행유예가 선고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이 범죄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우발적인 범행인 경우여야 합니다. 또 자백을 하거나 전과가 없어야 하는 것도 요건인데요. 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집행유예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비방글이 작성됐다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측은 조만간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수사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한동훈 죽이기의 실체가 밝혀질 거란 입장입니다. 구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대표 측이 이번 주 당 명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한 대표와 가족 명의로 당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 표명 대신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문제제기라면 그걸 제가 하나 건건히 다 설명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친한계 한 인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더해 한 대표에 대한 협박 혐의도 고발장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대표를 사퇴하라거나 추가 의혹을 폭로하겠다는 식의 글 등이 대상입니다. 친한계에서는 수사를 통해 이른바 한동훈 죽이기의 실체가 밝혀질 거란 입장입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오늘 SNS에 이번 논란이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 간 문자 논란 때와 패턴이 똑같다고 썼습니다. 논란을 키우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배후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저를 막기 위해서 이런 사적인 문자를 이 공개적으로 이 전당대회 장에다가 올린다? 이건 일종의 당무 개입이자. 다만 한 대표 측은 실제 글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힐 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하지만 친윤계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 측이 공개한 당원 게시판 전수조사 결과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이 사안을 다루는 한동훈 대표의 대응과 이 태도를 겨냥한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김단비 기자입니다. 대통령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한 대표 대응을 문제 삼은 겁니다. 김 의원은 매사에 똑 부러진 한동훈 대표는 어디로 갔느냐라며 그래서 가족이 썼다는 것이냐 안 썼다는 것이냐 되물었습니다. 한 대표가 가족의 당원 게시판 글 작성 여부만 밝히면 끝날 일이라는 겁니다. 당을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당원들이 보름을 넘기면서 혼란스러워하시고 친윤계인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도 한 대표를 법꾸라지라고 표현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앙선관위도 당원 명부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문제의 글을 작성한 사람이 실제 한 대표 가족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될 일이라는 겁니다. 당에서 진행했다는 전수조사 결과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국민들 눈높이가 중요하지 법리적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직접 말했잖아요. 자기 가족 문제에서는 법 거리는 게. 한 대표가 본인 가족이라는 이른바 내로남불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당원 게시판 이 비방글 공방, 당이 전수조사 결과를 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뭔가 논란이 가라앉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는커녕 오히려 친윤, 친한 갈등, 충돌 조짐만 더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조사를 한 친한 쪽은 봐라, 문제없지 않느냐 이 말이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친윤계를 중심으로는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양상입니다. 누가 조사했는지, 조사의 주체 문제, 또 조사 결과인 문제의 12건을 둘러싼 이견, 마지막으로 그래서 한 대표의 가족이 썼다는 건지 안 썼다는 건지 이 세 가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를 누가 했는지도 쟁점이 되는 겁니까? 네, 조사는 당의 공식 기구인 법률자문위원회가 했습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인 주진우 의원입니다. 향후 경찰 조사에 협조하기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의 조사였다더라고요. 한 대표 측은 당의 일이고 대표의 일이니 법률자문위원회가 나서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친윤계는 이 조사 주체부터 동의하지 않는데요. 한 의원은 그걸 누가 조사한 거냐라고 되묻더라고요. 당대표와 가족 관련한 논란을 당대표 산하기구가 조사하는 게 맞느냐는 일종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당의 조사로는 12건의 글만 문제 소지가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했다는 겁니까? 네, 1000여 건의 글을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법률가들과 실무자들이 직접 보고 판단했다는 것이 한 대표 측의 설명입니다. 법률가들의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건데요. 또 기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들을 참고했고 게시물들을 추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 법률가들이 보니까 1000여 개 글 중에 12건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군요. 네, 당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12건의 글이 뭔지를 좀 직접 가져와 봤습니다. 모두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글들이었고요. 이미 알려져서 논란이 됐던 김건희 여사의 개목줄을 채우라는 글 외에도 대통령을 방송에서 쓸 수 없는 욕설로 표현한 글들도 있고요. 영부인을 미쳤다라고 표현한 글들은 이 글들을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당시 지도부나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겨냥한 글도 있었고요. 쟁점이라고 했으니까 한 대표 측의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친윤 쪽은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조사 결과라고 한 이 12건이라는 규모 그리고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동훈이란 명의로 쓴 12건만 문제라는 한 대표 측 시각과 달리 그런데 친윤 진영에서는 가족들의 명의로 쓰여진 글들 중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의 글들이 수두룩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애초에 한동훈이라는 명의의 글로 작성된 글만 문제라는 이 조사 결과 자체가 오히려 문제라는 주장인 거죠.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양쪽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이 사안을 두고 벌어지는 친한, 친윤 충돌의 가장 본질이 이 부분 같습니다. 한 대표 측은 가족인지 아닌지 문제는 수사기관이 밝힐 문제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요. 또 자신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냥 한 대표가 한마디로 밝히면 될 일을 왜 복잡하게 만드느냐는 불만이 큽니다. 아니라고 하기에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고요. 뭔가 잠잠해졌던 이 여권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는 그런 모양새입니까? 네, 이 문제를 이제 수사기관에 맡기기로 한 만큼 결론이 날 때까지 아마 계속 시끄러울 겁니다. 일단 당장 나흘 뒤에 열릴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양측이 충돌을 하느냐가 분수령일 것 같습니다. 여권이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이럴 때냐라는 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책임은 친윤 친한 서로에게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오늘 새벽 돼지를 키우는 한 축사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돼지 1,2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치솟는 불길이 칠흑 같은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힙니다. 소방대원들이 축사 안으로 연신 소화수를 뿌려보지만 거센 화염은 계속 솟구칩니다.
여기 본부 상황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전북 익산시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축사 한 동을 모두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사에서 키우던 돼지 1,200여 마리가 폐사해 6억 1천만 원가량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 관계자가 야간 순찰을 하시면서 화재는 발견한 상태고요.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고요. 고속도로에서 옆으로 넘어진 대형 트럭 위에 소방대원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조남IC 부근에서 11톤 화물차가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쳤으며 2시간 넘게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습니다. 흰색 SUV가 완전히 뒤집혀 있고 차량들은 꿈쩍도 하지 못합니다. 어제 오후 서천 공주고속도로 백제부여 휴게소 인근에서 사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휴게소를 나온 SUV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승용차와 추돌한 뒤 전복됐고 뒤따르던 차들도 연쇄 추돌했습니다.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때 아닌 철제 망루가 세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단지 고층 아파트 숲에서 큰 길 하나 건너에 높은 망루가 들어섰습니다. 망루 위에는 파란색 비닐 천막도 보입니다. 망루는 파이프 등을 엮어 만들었는데요. 지상 10m 규모로 아파트 5층 높이와 맞먹습니다. 망루 위 천막에는 이불이며 식수 등이 놓여져 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입구에 망루가 세워진 건 어제 오후. 마을 주민들이 강남구청에 거주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이곳은 재개발 예정인데 나중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이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남구에서는 이걸 집이 아니라고 해서 간이 공작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집이거든요. 우리 주민세도 내요. 어젯밤에는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탈진한 70대 주민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남구청은 주민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망루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불법 건축물인 망루를 세운 혐의로 작업자 6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서울엔 아직 첫눈이 내리지 않았는데 여의도 인근의 이곳만큼은 마치 눈이라도 내린 듯 하얗게 변했습니다. 과연 정체가 뭘까요? 보도에 장하얀 기자입니다. 한강 밤섬. 섬 곳곳 나무들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얀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니 검은 새들이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입니다. 겨울철 새인 가마우지 떼들이 밤섬으로 몰려들고 강한 산성인 배설물로 나무들이 하얗게 죽어가는 백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눈이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뭔가 배설물인 줄 몰랐어요. 오염 물질이 쌓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Yeah, it kind of looks snowy, like a Christmas tree. 밤섬은 1999년 서울시 생태경관보전 지역에 이어 2012년 6월엔 람사르 습지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데다 주변 먹이도 풍부해 서울 도심 민물 가마우지 서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2010년 밤섬에 머무는 민물 가마우지는 427마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500여 마리로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3월 겨우 내내 가마우지 배설물로 하얗게 뒤덮인 밤섬을 대대적으로 물청소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이 첫 행사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의 불협화음 속에 맹탕 추도식으로 전락했습니다. 현재 일본 사도섬에서 취재 중인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민지 특파원, 우리 정부가 불참한 채 행사가 진행됐죠? 네, 어제 우리 정부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오늘 낮 열린 행사는 일본 측 관계자만 모여 진행됐습니다. 우리 측 불참으로 자리 절반 가까이가 텅 비기도 했는데요. 일본 측은 예상대로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강제 노동이나 사죄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朝鮮半島から来られた労働者の方々は危険で過酷な環境の下で困難な労働に従事されました。 일본 정부 관계자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일본 외무성 정무관은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인 가혹한 환경이란 표현만 되풀이했습니다. 문제는 표현만이 아닙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2년 전 참의원 당선 직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쿠이나 정무관은 오늘 취재진에게 의원이 되고 야스쿠니 참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일본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에 야스쿠니 참배 의원이라며 이름까지 보도된 사실이 확인돼 거짓 해명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의 불참이 유감이라며 행사 파행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는 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고위 외교소식통은 일본이 야스쿠니 참배 보도가 됐던 인물을 정부 대표 인사로 참석시킨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인사 교체나 추도문 내용 수정 등을 강하게 받아내지 못한 우리 외교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별도로 내일 오전 9시 현지에서 자체 추도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선인 노동자 유족 9명은 오늘 사도섬으로 건너와 박물관 등 현지를 둘러봤습니다. 지금까지 니가타현 사도섬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러시아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500명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최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광음과 함께 불꽃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러시아 서쪽 쿠르스크의 마리노 지역. 나흘 전 우크라이나군이 영국의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로 폭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쿠르스크에 주둔하던 북한군이 대거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RBC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가 스톰 섀도로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해 북한군 500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우리 국정원과 미국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이 10,0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는 가운데 이곳에서 수백 명 몰사 소식이 전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격으로 러시아 군에서도 18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전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러시아와 전세를 뒤집고자 하는 우크라이나 간의 교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Для Путіна найголовніше витиснути. Я впевнений, що він хоче нас витиснути до 20 січня. 미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가 미사일 시험을 위해 어제부터 이틀간 일부 영공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나흘 전에 이어 또다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요즘 미국에선 차량 터리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10대 청소년들인데 운전자들에게 거리낌 없이 총을 들이댑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파란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지팡이를 짚은 여성의 차 키를 낚아채 뒤에 있던 남성에게 던집니다. 여성이 키를 되찾기 위해 따라가 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차에 타려는 절도범을 지팡이로 방해해보지만 공범은 이내 총기를 건네받아 여성에게 겨눕니다. 여성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더니 이내 차를 훔쳐 달아납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말 14살, 17살 청소년이 벌인 차량 절도 사건입니다. 17살 청소년은 3일 뒤에도 또 차를 훔쳤습니다. 갑자기 인도로 차를 몰더니 길을 가던 보행자 2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지난 20일엔 16살 소년이 차 주인에게 총을 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도주하던 소년은 경찰의 총에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소년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회복되는 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급등하는 월세를 감당할 수 없다며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Pues los inquilinos estamos hartos de que nos roben medio sueldo cada mes y por lo tanto vamos a dejar de pagar si no bajan los precios. Les estamos manteniendo y por lo tanto si dejamos de pagar se les cae el negocio. 스페인 은행에 따르면 월세를 사는 시민 40%는 소득의 40%를 주거 비용에 쓰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바르셀로나를 시작으로 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곽구입니다. 바야흐로 택배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택배 물량이 늘면서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택배를 훔쳐가는 이른바 현관 해적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세계를 보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집 앞입니다. 검은색 쓰레기 봉투가 슬금슬금 현관 쪽으로 다가오더니 현관 앞에 도착하자 택배를 품에 안고 사라집니다. 택배를 훔치기 위해 도둑이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쓰고 움직인 겁니다. 또 다른 가정집 앞에선 엄마가 손으로 현관 앞을 가리키자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서 택배를 가져옵니다. We don't know if the child even knew what he or she was doing.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택배 절도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관 해적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수법도 다양합니다. 택배 기사가 도착하면 마치 집주인인 척 태연하게 택배를 가져가고 택배 회사 직원 유니폼을 입고 택배를 회수하는 척하기도 합니다. 아예 택배 기사가 물품을 내려놓고 초인종을 누르는 사이에 낚아채는 도둑도 있습니다. 택배 하나를 놓고 도둑끼리 몸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미국 내 택배 절도 총 피해 금액은 우리 돈 약 22조 원, 피해 건수도 1억 2천만 건이 넘습니다. 미국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택배 도둑을 중범죄로 보기 시작했고 캐나다에선 CCTV 영상을 경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센서가 작동하지 못하게 전파 방해기를 들고 다니기까지 하는 등 절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어 각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문예빈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코인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영끌과 비투까지 하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도에 장호림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며 다른 가상자산도 연일 최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우리 돈으로 현재 약 1억 3,600만 원, 미 대선일과 비교하면 40%가량 뛰었고 도지코인은 16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에 빚을 내 투자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한 기업은 하루에 5억 달러, 매일 7천억 원을 벌고 있다고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광풍은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예적금을 해지하는 것은 물론 빚까지 내는 모습입니다. 친구들 중에서는 마이너스테이션을 개설해서 초반원 정도 투자를 했었어요. 실제로 증시나 가상자산 변동성이 커졌을 때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이번 달 가계신용대출은 전달과 비교해 7,700억 원 넘게 불어난 상황. 이 가운데 97%인 7,522억 원이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빚을 내 투자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산이 폭락하든가 그럴 때는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금융당국 또한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됐다며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겁니다. 유찬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 59제곱미터 매매가는 33억 원. 직전 달 38억 3천만 원에서 한 달 만에 5억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하락 거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이번 달 서울 매매가격 전망 지수는 94로 기준점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앞으로 이 3개월 뒤면 가격이 떨어질 걸로 내다본 응답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락 전망은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앞서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0.01% 하락했습니다. 실거래가가 떨어진 건 올해 들어 처음. 정부의 대출 규제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대출 규제 같은 영향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저가 매물 위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당분간은 이제 하락 쪽으로 전환하는 상태가 유지될 것 같고요. 하지만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반기부터 2026년도로 접어들면은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가 인하되면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면 주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내년 공급 감소에 따른 집값 상승 요인은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네, 여랑여랑 김유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과 촛불이 보이는데 민주당이 뭘 집계하지 않은 겁니까? 네, 바로 어제 열린 4차 장애 집회 참석자 수입니다. 민주당 장애 집회마다 당 추산한 인원을 알려왔는데요. 이번 집회부터는 집계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30만 명 가까이 왔고요. 서울역에서 이제 시청역까지 한 4차 선도를 꽉 메워주셨는데 한 바퀴 다 돌려면 진짜 한두 시간 걸렸다는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어제 촛불 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 불가였습니다. 카운틀리스 국면입니다. 네, 바로 셀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집계가 안 된다고 말한 겁니다. 사실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갑자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왔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시민단체가 밝힌 어제 집회 추산 인원이 10만 명이었는데요. 이전 집회 때 민주당이 밝혔던 30만 명 규모랑 비교하면 숫자는 확연히 적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지 화면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어제 저녁 광화문 앞을 메운 시민 행렬입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같은 위치를 촬영한 장면 함께 비교해 보면요. 네, 광장 부근엔 사람이 없는 대신 건너편 담벼락 부근엔 빼곡하게 인파가 많은데요. 다만 지난주와 어제 집회 참가자 밀집 정도가 달라서 영상만으로는 늘었는지 줄었는지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집회 규모를 굳이 추산하지 않기로 한 다른 이유도 좀 들려옵니까? 네, 시민단체의 장애 집회 주도권을 넘겼다, 국민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속내도 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재명 대표 1심을 앞두고 사법부 압박으로 비춰질 만한 것들, 예를 들어서 파란색 의상이라든가 깃발, 연설, 심지어 집회 인원 추산까지 전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에 당 전체가 신경을 기울이는 것의 일환이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인물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준석으로부터의 영감,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국민의힘도 인물난은 참 인물난이라면서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보면 국민의힘 당대표 출신인 걸 제외하면 둘의 공통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동덕여대 시위 참가 일부 학생들의 과격 행위를 비판했잖아요. 이준석 의원도 며칠 전 같은 입장으로 비판했고요.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당원 제가 딱 그걸 안 받았다고 했고요. 네, 한 대표와 이준석 의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제가 접촉해봤는데요. 양측 모두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한 대표 측은 그저 폭력 시위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이었다. 이 의원 측도 불법 시위 규탄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의 역할 중 하나가 우리 사회 갈등을 현명하게 해소하는 거잖아요. 갈등을 풀어야 할 정치인들끼리 갈등하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화창했던 오늘과는 다르게 내일은 오후부터 흐려집니다. 큰 일교차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비와 눈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 밤부터 중부 서해안과 남부, 제주에 비가 시작돼 모레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남부와 제주는 모레 오전에 그치지만 중부는 밤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후 전국에는 비와 눈이 내리며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도 급변합니다. 수요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요. 이후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륙에 10에서 40mm, 제주에 최대 100mm 이상입니다.
이번 비는 가을비치고 양이 많습니다. 낙엽에 의한 저지대 침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울산 5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대전과 광주 1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한일 관계 개선에 힘을 실어왔습니다. 여론의 반발에도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정부는 물컵의 절반이 채워졌다면서 일본의 호응을 내심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광산 추모식을 대하는 일본의 자세는 성의도 진정성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양국 국민의 상처만 남겼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